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을 읽어드리는 찌라입니다. 제가 책을 읽는 여자라고 하니까 책 읽려 해도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책을 읽는 여자 찌라로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서도 이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회사의 언어라는 책을 계속 소개할 거예요. 근데 조금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보다는 편안한 마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감도 되게 많이 되고, 또 겪어본 일이기도 하고, 뭐,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이라 좀 되게 막 공감하면서 재미있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좀 뭔가 대학생분들이 다 어디 가셨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아마 학생분들은 많이 못 들어오시는 것 같고 직장인분들이 많으셔서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진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도 회사의 언어, 직장의 언어, 탐구 생활 두 번째 시간을 계속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읽으면서 저는 진짜 되게 꿀팁 많이 얻었어요. 예인님 오늘 종강했다고 축하드립니다. 네, 기말고사 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이 바뀌었다고. 네, 요즘 열심히 화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되면 화장이 다 녹는 관계로 좀 힘드네요. 네, 기원님은 내일 시험인데 들으신다고 조금만 들으시고 가서 시험 공부하셔야죠. 네, 그러면 회사의 언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요즘 준비하는 게 다음 주에 저도 중요한 PT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지 못했는데 많은 꿀팁을 얻어가지고 오늘 좀 이제 끝나고 이 PT를 좀 다시 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PT로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아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그 직장인의 무기, 뭐랄까, 어필하는 거, 그리고 뭐 잘 듣는 능력, 그리고 뭐 설득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진짜 어떤 보고서의 능력,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의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메일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좀 특히 PT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하영부님 신입사원이라고. 네, 저는 사실 내가 신입사원 때 이 책 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추하는 바입니다. 네, PT 할 때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지금 읽는 거야? 네, 읽는 거냐 말하는 거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알면서도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앞에 쭉 상황이 나와요. 이 책의 특징이 좀 김 부장, 오 차장 막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실제 회사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이제 꽁트처럼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좋은 사례, 나쁜 사례를 비교해 주는데 일단 앞에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경쟁 PT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고객사에 가서 우리 회사의 업무를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못한 사례는 넘어가고 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후보 업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진행 멘트와 함께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맨 발표자가 들어섰다. 준비해온 발표 자료는 다른 업체의 반의 반 수준이었다. 미리 이메일로 자료를 드린 데다 제가 빔 프로젝터를 쏠 거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검은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척 걷어올리더니 발표자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업무에 푹 빠져있다가 시계를 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 하고 황급히 달려온 듯한 설정이랄까? 이 부분이 좀 웃겼는데 이게 또 너무 긴장하고 8대2 가르마 타고 가는 것보다 약간 헝클어진 머리가 좀 더 매력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선수다. 저 사람은. 네, 그 정도로 좀 그런 설정이 있었고요. 저희가 기존 보고서들을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다소 평면적이었고 심지어 37페이지와 54페이지에는 데이터 오류와 오탈자까지 발견됐습니다. 이제 트렌드는 사업 성과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여내냐거든요.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셨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고서 만드느라 고생하셨을 실무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라고 사실 자기가 지금 PT를 들어온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죠? 요건사항 뭐 이런 거를 주죠. 그거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적하는 사실 가능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하면서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직행했다. 자료 자체가 A사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맞게 작성 편집돼 있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이 업체에 일을 맡기면 뭐가 개선될지 쉽게 이해됐다. 무엇보다 그는 말하듯 편안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해갔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중국 사업이 다소 부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보고서에 어떻게 녹여낼지 우리로서도 좀 고민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평가위원들은 묘한 동지애마저 느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사업부가 중국 사업 평가가 다소 부진하신데 저도 이걸 어떻게 녹여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솔직하게 말하니까 신뢰가 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약장수 같은 면도 있지만 어쨌든 훨씬 자연스럽고 공감이 가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테드에서 권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테드의 큐레이터인 크리스 앤더슨은 연사들이 말할 내용을 대본이나 프롬프터를 통해 읽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드는 세계적 명사들을 포함해 함께 나눌 만한 메시지를 가진 이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한정된 시간 안에 전달하는 공간이다. 크리스 앤더슨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읽으면 헛일이라고 강조한다. 청중을 초대하지 않는 말하기는 독백일 뿐이라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 테드엑스 동영상 혹시 많이 보시나요? 영어 공부할 때도 많이 보고 한국에서도 한참 붐업이었다가 요즘은 좀 많이 안 보이는데 테드에서 연사들이 말 정말 잘하죠. 영어 공부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절대로 못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은 헛일이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보네르님은 얼굴 보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했는데 일단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테드 연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들 대부분은 연사가 수십 번의 리허설과 연습을 통해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한 경우였다고 한다. 내용을 장악하고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완급 강약 조절도 되며 청중들의 눈을 들여다볼 여유도 생긴다는 소리다. 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은 대개 청중 참여형인데 그것은 발표자가 청중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는가를 뜻한다. 그럼 이런 걸 읽으면서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 많이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박기원님은 테드엑스 신촌에서 자주 하던데 요즘은 소식이 없다고. 맞아요. 테드엑스 이태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좀 안 보이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희 테드엑스 책방송 이런 거 한번 할까요? 그래서 다 같이 돌아가면서 책을 읽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청중의 머릿속에 남기려면 생생하고 디테일한 설명과 예시가 필요하다. 크리스 앤더슨은 최고의 테드 강연에는 반드시 아하 하는 순간이 있다고 말했다. 잘 짜인 이야기는 탐정 소설 같아서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법을 찾아가는 구조로 청중을 몰입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문제란 발표자의 문제가 아니라 청중이 가진 문제, 청중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문제다. 네,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풀어가는 사실은 뻔하지만 좀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었고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망치는 10가지 방법 1 테드에서 제시한 게 있는데 좀 와닿았던 거는 전문가로 보이기 위해 기술적 전문 용어나 은어를 쓴다. 이거 알면서도 좀 많이 하는 실수 같아서 밑줄을 쳐봤고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리허설 아예 안 하시는 분들. 자기는 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좋다고. 근데 이제 당신의 발표가 실제 상황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체크하지 않는다. 발표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대개는 많이 리허설을 하더라.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가이드라인이 테드에서 나왔던 게 있는데 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와닿아서 그 부분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제 결과적으로 도입 그리고 본론,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건데 얘기를 드리면 도입에는 강력한 도입부가 필요하다. 청중이 관심 가질 만한 것을 꺼내라. 가능한 한 빨리 핵심 아이디어를 꺼내들어라. 그래서 저도 처음에 도입부의 후킹 요소 찾는 게 항상 PT 만들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론.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마련할 차례다. 당신이 활용하고자 하는 근거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 근거들을 최대한 많이 일단 찾아내고 거기서
사람들이 흥미롭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부터 나열한 다음에 불필요한 것 위주로 잘라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은 청중이 당신의 아이디어에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라. 본론에서 말한 걸 요약해놓고 그걸 결론이라고 하면 안 된다. 청중이 실천만 한다면 당신의 아이디어가 그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기대하라. 뭔가 팔기 위한 멘트는 자제하라. 네, 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PT 할 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나의 목적을 담아서 내 얘기를 마지막에 끼워 넣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요즘 최근에 되게 PT 잘하시는 분이 얘기했는데 니네 회사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팩트나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게 훨씬 신뢰감이 가고, 필요하면 우리 회사에 대해 나중에 전달을 하면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뭐 되게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와닿아서 이제 했는데, 대본을 먼저 쓰고 발표 슬라이드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대본 먼저 쓰세요? 아니면 발표 슬라이드 먼저 만드세요? 저는 사실 발표 슬라이드 먼저 만들고 한 하루 이틀 전에 대본을 쓰거든요. 근데 테드에서 말하는 바는 대본을 먼저 써라라는 거고요. 또 발표 슬라이드를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단순하고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복잡한 내용이라도 그래프는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만들자. 각각의 그래프는 하나의 포인트만 전달해야 한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발표 잘하시는 저의 멘토님이 얘기했던 가장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슬라이드 한 장에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만 전달하자. 글자 수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그분은 그냥 슬라이드 하나에 글자 하나만 딱 띄워놓고 그렇게 뭐 한 10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근거를 채우는 거죠. 그것도 뭐 근거는 최소한.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슬라이드 하나에 여러 개의 메시지 많이 넣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종강님도 슬라이드 만들기 급급하다고, 박민섭님은 슬라이드 만들면서 작성한다고 했는데, 뭐 방법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대본을 먼저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한 장에 하나의 메시지만 넣자는 거 조금 중요한 포인트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연습 많이 해야 되죠. 저는 근데 혼자 좀 연습하는 편인데, 여기서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완벽하게 편안해질 만큼 연습하라. 그들의 비판을 경청하면서 연습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자세가 의외로 중요하다.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제 버릇 중에 하나가 눈 하늘 천장으로 가끔씩 쳐다보는 건데, 그런 것도 좀 연습해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 잘하시는 분도 항상 최종적으로 이제 뭐 팀원들 앞에서 발표를 계속 리허설을 한대요. 근데 사실 저도 부끄러우니까, 저 아는 사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뻥치기 더 어렵다고 우리 팀원들한테 발표하는 게 좀 창피하거든요. 근데 이제 팀원들 앞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진솔하게 피드백 주는 걸 좀 반영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이제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의 화이트보드, 슬라이드랑 싸우지 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사실 PT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장에 쓰여진 내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사례 위주로 많이 서술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기자님의 성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이 기자님 같은 느낌인데, 들어보시면 점심 때 파워포인트에 비효율이 많다던 기자 출신과 밥을 먹었다. 본인 얘기죠. 기자들은 파워포인트를 진짜 쓰는지 안 쓰는지 물어봤다. 기자들은 보고를 하든 기사를 쓰든 핵심부터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사안이라도 한 페이지에 그냥 문서로 끝내요. 파워포인트는 단선적으로 정보를 나열하거든요. 무조건 앞 페이지에서 뒷 페이지로 이동해요. 발표자는 읽고 청중은 따라가죠. 우리의 시선은 이미 구글 어스 수준에 이르러서 단번에 목표점을 찾기를 바라는데, 게다가 우리는 슬라이드 한 장에 빼곡한 말머리 요와 도표, 그림은 독해 수준의 집중을 요하잖아요. 요즘처럼 바쁘고 산만한 시대에 그런 초집중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네. 최용호님, 최소화하면서 전달을 극대화하기가 어렵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분도 되게 시크하게 파워포인트는 되게 유용한 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시는구나. 파워포인트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 스티브 발머조차 자신이 참석하는 회의에는 파워포인트를 금지했다고요. 구글, 애플, 아마존 등 혁신 기업에서도 파워포인트는 퇴출되고 있어요.
그들이 바보겠어요? 그 기업들의 논리는 이래요. 파워포인트 뭉치로는 핵심을 빠르게 공유할 수 없다. 기업 내부의 파워포인트 의존도를 보면 알아요. 소통의 속도와 더불어 직급을 초월해 얼마나 수평적으로 논의하는 곳인지를. 만약에 상무님하고 CEO가 격이 없이 질문을 던지고 얘기하는 사이였다면 대체 6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왜 필요하냐고요. 이 앞에 사실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생각해보면 뭐 스티브 발머도 6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받겠냐라고 생각해보면 한국이 더 위계질서인 사회에서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게다가 파워포인트는 형식이 컨텐츠를 압도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틀을 짠 후 내용을 넣기 때문이죠. 선배들이 물려준 파워포인트 틀에 내용을 붙여넣는다고. 이 말에 공감이 갔어요. 왜냐면 우리 되게 기존의 파워포인트를 연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고쳐가면서 만들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회의 때 파워포인트를 금지했던 스티브 잡스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파워포인트가 필요 없다.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으로 문제와 대면하려 한다. 나는 사람들이 파워포인트 뭉치를 보여주기보다는 사고를 통해 문제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서로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잡스가 참여하는 회의에는 실제로 화이트보드가 파워포인트를 대신했다죠.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간단히 적은 후 사람들과의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펜이 갑자기 형광펜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펜으로 바꿨더니 잘 안 보이시죠? 오늘은 저의 얼굴을 보여 방송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저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줄줄이 보여드리는 게 좋은 방법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책을 읽으시면서 줄 쳐진 곳을 보시면서 듣는 게 방법인지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말하는 건 이래요. 당장 파워포인트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잭 웰치 같은 사람은 5페이지 슬라이드를 권해요. 그 어떤 복잡한 전략적 결정도 5페이지 슬라이드 안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잭 웰치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5장의 슬라이드면 된다. 그래서 그 5장에 어떤 내용을 담으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첫째, 현재 경쟁 상황을 엄밀하게 재평가할 것. 둘째, 경쟁자가 최근 내놓은 제품과 기술, 인재 영입으로 경쟁 판도를 어떻게 바꿔나왔는지 경쟁자 분석할 것. 셋째, 당신이 같은 시기에 동일한 항목에서 무엇을 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볼 것. 넷째, 곧 어떤 상황이 닥칠지를 분석할 것. 다섯째, 잠재적 경쟁자로 득실되는 시장을 바꿔놓는 동시에 당신을 승리하게 할 비장의 무기를 찾아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잭웰치가 이렇게 5장으로 PT를 만들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 5장에 넣으려면 또 다시 슬라이드 한 장에 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요점은 실리콘밸리 스타들도 뿐만 아니라 올드스쿨인 잭웰치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위에서 의미 없이 낭비되는 말들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분석하고 정제해서 테이블 위에는 간결한 핵심만 올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서 지금 다음 주에 발표인데 PT 만드느라고 지금 벌써부터 막 엄청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쁘게 만들려고. 그거 다 지우고 5장으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박기원님 시청자가 많아지면 촬영 장비도 구축할 듯. 근데 뭐 사실 돈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랑 읽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더 좋을지는 궁금하네요. 이렇게 책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가 좋으신지 아니면 제 얼굴을 보는 게 좋으신지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세 번째 내용. 이제 첫 번째는 PPT,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거. 두 번째는 파워포인트 쓰지 말고 뭐 쓰더라도 슬라이드 최소화라는 거 얘기 드렸고요. 세 번째는 뭐 이그제큐티브 서머리인데 사실 죄송해요. 여기 요즘 무릎에 상처가 나가지고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라고 한글로 이렇게 너무 적어놨어요. 영어로 표현이 뭐 이런 거죠. 여기 이그제큐티브 서머리. 네.
그레이스 고님이 링크 하나 공유해 주셨는 것 같은데 링크 보고 프레젠테이션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네, 근데 링크가 안 보여요. 링크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이그제큐티브 서머리가 뭐냐면 사실 컨설팅 펌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보고서 앞에 꼭 간단하게 요약을 작성을 한다. 그래서 장황하게 이 자료 저 자료 취합하기보다는 일단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한 장에 담고 그걸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봅시다. 그래서 이그제큐티브 서머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는 자꾸 영어를 이렇게 딱딱하게 읽으려니까 죄송한데 보고서를 만든 뒤에 요약하는 게 아니다.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잡아야 될 뼈대이다. 그래서 단순한 요약이 아닌 소왓에 해당하는 문제의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PT 잘 만드시는 분이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냥 메모장 열어놓고 쭉 쓴대요. 한 장으로. 그 다음에 그걸 PT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고 해서 이거 되게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둘째는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는 서론이 아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사는 어서 결론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는 중요 포인트를 그저 나열해 놓은 게 아니다. 중요 이슈들이 어떤 관계가 있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그걸 읽고 있는 상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밝혀줘야 된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를 여러 장으로 쓰잖아요. 보고서장 앞에 꼭 들어가야 될 이제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이제 상황 설정이 나오는데요. 이제 팀장님이 부장님이 팀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장을 한 장으로 줄여. CEO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까지 이동하는 3분에서 5분 동안 보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3시간 준다. 빨리 만들어. 그래서 막 30장을 만들어 놓고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줄이는 거를 이제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자가 멘붕에 빠져 대체 30장을 어떻게 한 장으로 줄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했지만 교훈은 분명했다. 상사는 늘 시간이 없다. 중요한 보고일수록 한 장에 담는 습관을 들이자. 상대와 내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1, 2분간 상대를 설득시키고 이해해야 한다고 치자. 그 내용을 한 장으로 줄인 것이 바로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다. 이것이 메이드 인 USA라고 누가 그랬나? 세종대왕님도 이게 있었대요. 조선 팔도에서 올라오는 각종 보고서를 읽느라 세종대왕님은 만성적인 눈병에 시달렸다.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보고서에 서목을 붙이라고 했다. 서목이란 왕에게 특정 문서를 올릴 때 해당 문서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핵심만 간략히 적어 함께 올리던 문서다. 이거 되게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한 장으로 요약해서 하는 그 습관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를 쓰라는 거고요. 네, 요거는 좀 보여주면서 읽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하는 건데 먼저 이제 다음에 4가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담겨야 한다. 첫 번째는 what, 무엇을 말할 것인가인데요. 상대방의 니즈는 무엇이고 달성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본 뒤 핵심 메시지, 리드문을 작성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why, 그것이 왜 중요한가? 내 메시지가 왜 중요한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 상대의 관심을 끌고 보고서를 자세히 읽게 유도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how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방법을 간단히 언급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so what? 그래서 해결된 후의 모습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의 결과물, 기대 수준을 담는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그제큐티브 서머리에 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정환님, 저는 지금 회사의 언어, 직장 언어 탐구 생활을 읽고 있습니다. 김재민님은 핵심만 보는 것보단 부연 설명이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읽고 있는 파트는 그러니까 보고서나 파워포인트 앞에 들어가는 뭐 요약본 정도가 되겠죠. 뭐 한두 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대충 이 보고서가 이렇게 전개되겠구나를 이해하는 문서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그제큐티브 서머리였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글쓰기는 어떠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거에서 재밌던 말 있어요. 저도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여러분들 기어버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이런 거. 상무님이 차장님 의견을 바이인 하셨어요. 바이인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결정하셨다? 뭐 수락하셨다? 뭐 이런 말 같은 건데 왜 바이인이라고 쓰냐는 거죠. 기업의 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바이인 같은 미국식 경영 용어다. 여기 되게 많이 나와요. 디깅, 뭐 롤아웃, as is to be. as is to be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얼라인, 뭐 인디케이터, 컨트롤러, 뭐 이런 말들, 핸들링. 진짜 기업에서 이런 말들 많이 쓰지 않나요? 근데 이런 느낌이 보고서가 디자이너 슈트를 차려입고 건방을 떠는 것만 같아서 역시 기업의 정념구는 MBA 출신인 것만 같아서 살짝 주눅이 들기도 한다. 문제는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네. 승진님 기업어. 아재님 오셨네요. 네.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아까 to be 뭐 그런 말 이거 다 되면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 뭐 이런 말 할 때도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definition of success, 뭐 end image 막 이런 말들 저희 팀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업무를 완료했을 때 구체적인 효과, 결과를 의미한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효과, 결과. 근데 그렇게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프로젝트의 목표를 손에 잡힐 때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 되는 일인데 목표 자체가 기업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참여 강화 같이 너무 뻔한 말로 적혀 있으니 뭐 성공의 정의니 엔드 이미지니 하는 것들이 보고서 한 편에 자리를 잡고 끼어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외래어 쓰는 습관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어의 두 번째 유형인 압축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한다. 기업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31자이고 기업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참여 강화는 15자이니 16자나 아낀 셈이다. 지면의 낭비를 막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보고서는 온통 명사투성이다. 활성화, 재고, 강화, 실행, 수립 같은 명사형 한자어 말이다. 저 이것도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들어가는 어휘들을 아마 뭐 빅데이터로 돌려보면 진짜 거의 이런 단어들에 수렴할 것 같은데 명사형 굉장히 많이 쓰고 사실 이거 자체가 되게 추상적인 말을 있어 보이게 하려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습관을 하지 말자. 그럼 아까 말했듯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도대체 어떻게 쓰냐? 6페이지의 완벽한 문장으로 된 보고서인 6페이지 내러티브스를 요구한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은 쓰기가 더 어렵다. 동사가 있어야 하고 각 단락에는 핵심 문장이 담겨 있어야 한다. 고도의 사고력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6페이지 보고서는 다음 4가지 요소를 채워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된다. 라고 했어요. 핵심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결론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당신의 시도가 기존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now what, 고객과 회사를 위해 그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이 어떻게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가.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아까 executive summary에 들어가는 뭐 내용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되게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뭐 예전에 외국 사이트를 많이 참조해서 우리나라 사이트를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외국 사이트는 동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등록, 입력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그냥 뭐 보기도 뭐 뷰 그러니까 동사랑 목적어로 된 버튼이 많은 거예요. 그냥 문장으로 된 버튼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버튼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뭐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문장을 풀어서 쓰면 그게 더 쉽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마존의 증력회의에서는 논의가 시작되기 전 참석자들이 완벽한 침묵 속에서 30분 동안 이 6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 베조스 역시 6페이지 보고서의 진정한 기적은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보고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순간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6페이지를 30분 동안 사람들이 읽는데요. 근데 그러려고 하니 얼마나 잘 써야 되겠어요. 근데 이 6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순간 실제로 진짜 어떤 진정한 효과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말끔하게 포장돼 자꾸만 손이 가는 경영 외래어를 뜯어버리고 첩첩이 쌓인 병사형
환자어를 무너뜨리자. 당신의 언어로 쉽게 쓰면 보고서의 맨살이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당신 사고의 맨살, 보고서의 핵심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은 님이 갑자기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당황했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좀 더 재밌는 사례가 많아요. 숫자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에 대해서도 이메일 쓸 때 뭐 어떻게 쓰면 더 잘 써진다 이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당황하셨죠 여러분? 제 얼굴이 크게 나와서 네. 그리고 제가 거치대를 쓰는데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자꾸 흔들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공감하면서 봤는지 특히 회사원분들 정말 좀 실감이 되나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 확실히 줬어요. 아, 이거 쓰신 작가분이 기자분이라 정말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되게 그 기자분들은 보통 뭐 선배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어떤 거침없는 화통한 그런 말투와 기업에서도 뭔가 화끈하게 딱 요점만 말해 막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그런 기자님의 성정이 좀 들어간 책이 아니었나.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성향이 되게 반영되는데 뭐 제가 어제 다른 책을 보다가 모택동이 시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시인이 나라의 정치를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 기자가 회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게 칼같이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걸 느꼈고 그러면서도 되게 아 의사소통의 간결함의 중요성 뭐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누구나 이렇게 쿨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이 좀 있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 우리 되게 퇴근하고 많이 하는 말 중에 되게 다 불평불만이잖아요. 아, 도대체 우리 부장님은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그럼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뭐 좋은 커뮤니케이션과 내가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을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영보님 유용한 방송이라고 감사합니다. 서성기님, 제가 요즘 앞머리를 잘못 잘랐는데 괜찮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 내일이랑 모레는 방송을 쉬고요. 사실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죠. 아, 목요일이죠. 아니, 수요일이죠. 목금 쉬고 토요일에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